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심층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무인 보트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층 강화학습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PPO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유니티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을 만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력과 물에 의한 마찰력을 보트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제가 이것을 구현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트가 회전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보시면 보트가 회전을 할 때 바깥쪽은 안쪽으로 잠기고 나온 쪽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가 멈추게 되면 점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찰력을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이 마찰력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저는 보트 주변에 그림과 같은 위치에 보이지 않는 네 가지의 물체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물체에다가 부력의 수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이 실제 부력의 수식입니다. 이 실제 부력의 수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력의 수식이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이 로우 값은 물의 밀도인데, 이 물의 밀도는 주변의 온도와 해수의 염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또한 이 V 값은 보트가 물에 잠겼을 때 그 잠긴 만큼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이 부피 또한 보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력 수식을 적용하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제가 만든 수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플로팅 파워를 결정합니다. 이 플로팅 파워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d를 곱하였습니다. 이 d는 해당 물체와 해수면 간의 높이 차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높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용하는 부력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이러한 세기의 증가로 인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에서 보트가 이렇게 돌아갈 때 바깥쪽은 더 들어가고 안쪽은 더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의한 마찰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의한 마찰력의 수식은 위와 같습니다. 이 물에 의한 마찰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밀도 값을 지정하는 것에 한계점을 느꼈고, 또한 보트가 움직일 때 그때 보트에 주사되는 물의 그런 면적을 의미하는 이 라지 A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아래의 수식을 물체에 적용하여 이것을 구현하였습니다. 우선 보트의 속도를 제가 직접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트의 속도는 1-델타 곱하기 드래그라는 0과 1 사이의 값이 곱해짐으로써 이 보트의 속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타임은 1초 단위로 감소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드래그는 제가 직접 설정한 상수값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에 대한 마찰력이 보트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 노란색은 풍향계를 의미합니다. 이 노란색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공은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해수면과 수평하게 분다고 가정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트는 제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떠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향과 풍속은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바람에 의한 마찰력에 대한 수식은 위와 같습니다. 바람에 의한 마찰력의 수식 또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에 의한 마찰력을 적용하는 데에 느꼈던 한계와 동일한 한계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람에 의한 힘을 구현하기 위해서 F는 MA라는
공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M에는 보트의 질량을 두고 A에는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을 곱한 것을 A로 두었습니다. 그때 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부산 남포항에서 21년도에 실제로 관측하여 1초 단위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침내 결정된 가상환경의 모습입니다. 이 보트는 제가 직접 조정하면서 붉은색 공으로 도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오는 바람의 풍향과 풍속 때문에 도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다음으로 힘층 광학습을 적용하기 전의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습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PPO 알고리즘을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됐을 때 그때의 전체 모식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모식도에서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후반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전트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 리워드 값과 observation 값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이전트는 자기의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못한 행동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에이전트는 학습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액션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기, 뒤로 움직이기, 왼쪽으로 방향전환,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입니다. 이것을 제가 디스크리트한 액션으로 결정한 이유는 더 나은 제 컴퓨터 성능에서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컨티뉴어스 액션으로 설정하여 모터의 세기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액션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은 앞으로 움직이기와 그리고 뒤로 움직이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전환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기도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액션입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성공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고 실패는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러한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한 번의 에피소드당 맥스 스텝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때는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입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되면 에피소드는 재시작되고 0,0,0과 0,180도,0의 설정된 디폴트 값으로 제가 설정한 값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징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에 부딪혔을 때 이때는 리워드 마이너스 1점을 받으면서 에피소드가 종료되어 이니셜라이즈 된 위치로 초기화된 위치로 위치가 초기화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도 에피소드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옵서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서베이션은 사람이 실제로 보트를 조종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구성하였는데요. 보트의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 그리고 풍향계의 위치를 옵서베이션 값으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트의 위치, 목적지의 위치, 풍향계의 위치 이렇게 옵서베이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PPO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스 스텝을 결정합니다. 이 맥스 스텝을 결정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가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의 경우에 무한하게 바다를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개보다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사용하였고 랜덤미스를 추가하여서 목적지의 위치가 랜덤하게 변화해도 에이전트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PPO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였습니다. 맥스 스텝은 1000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보다는 여러 개, 즉 16개를 에이전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이유는 제 컴퓨터 성능이 한계였습니다. PPO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카운트 팩터는 강화학습에서 감마 값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GA 파라미터는 GA 방법, 즉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라는 그러한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은 에이전트 각각이 수집할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엡실론은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주는 상수값인데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은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정도를 점점점 줄여주기 위해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스는 이렇게 주었고요. 에포기 수는 총 4번, 배치 사이즈는 256개, 버퍼 사이즈는 1024개입니다. 즉 16개로 결정된 이 넘버 오브 벡터는 16개 16으로 결정하여서 에이전트를 16개로 두었는데요. 이 16개의 에이전트가 각각 64개의 샘플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16 곱하기 64라면 1024고 1024개의 샘플들이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버퍼에 저장되면 이것으로부터 랜덤하게 256개의 샘플을 뽑아서 배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배치에 저장되면 이 256개의 샘플은 인공신경망, 즉 벡터 모델과 크리틱 모델의 인공신경망을 갱신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게 갱신시키는 횟수가 총 4번입니다. 왜냐하면 1024개를 256으로 나누면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한 상수값은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 엔트로피 값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폴리시의 베리언스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익스플로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주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히든 유닛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에 해당하는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의 숫자는 2개로 결정하였고 토탈 맥스 스텝은 500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PO 알고리즘을 저희의 가상 환경에 이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먼저 16개의 에이전트는 폴리시 파이에 따라서 액션을 결정하고 이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액션을 취하면 environment는 샘플에 대한 여러 가지 값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샘플 각각에서 구성되는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 시점에서의 스테이트, 즉 현재 시점에서의 스테이트와 즉 observation 값입니다. observation 값, 그리고 액션 값, 그리고 액션에 대한 확률, 그리고 해당 observation인 그 state 값에 대한 value, 그리고 다음 observation, 다음 state에서의 그 다음 스테이트, 이렇게 샘플이 구성됩니다. 이때 이 스테이트에 대한 value, 이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는 이 크리틱 모델에 의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하여 총 16개의 에이전트가 각각 64개의 샘플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로부터는 GAE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1024개의 샘플과 1024개의 GA로부터 랜덤하게 256개가 랜덤하게 이제 추출됩니다. 그러한 랜덤 방법을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랜덤하게 뽑힌 256개를 이용하여 벡터와 크리틱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총 4번 반복되고, 그리고 기존의 폴리시와 기존의 크리틱 모델은 새롭게 갱신된 폴리시와 크리틱 모델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탈 과정은 4883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맥스 스텝을 500만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500만을 1024로 나누면 약 4883번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도코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수도코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액터 업데이트와 크리틱 업데이트에서 액터 업데이트는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사용하고 크리틱 모델에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터 모델의 모습입니다. 인풋 레이어에는 observation 값이 들어오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각각의 행동에 대한 probability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앞으로 움직이기, 뒤로 움직이기, 왼쪽 전환,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움직이지 않기에 대한 각각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액터 업데이트에서는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이 사용돼서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시켜줍니다. 이때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함수는 Lclip 함수인데 Lclip 함수의 합인데 이것이 왜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로 시점에서의 토탈 리워드인 라지 G에 대한 기대값을 라지 J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 J는 벨만 방정식과 베이지안 룰, 그리고 큰 수의 법칙, 그리고 세타에 의한 파라미터라이징 하는 것, 그리고 GA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래된 폴리시와 새로운 폴리시의 비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변형된 J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오른편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진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토탈 리워드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것은 이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오래된 폴리시와 새로운 폴리시의 B와 GA 값을 곱한 것을 에 대한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것과 동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KL 디버전트에 의한 컨스트레인트 조건, 제약 조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제약 조건이 있는 맥시마이즈 문제가 됩니다. 이 제약 조건이 있는 맥시마이즈 문제를 풀기 위해서 PPO 알고리즘에서는 클리핑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클리핑 방법인데요. 여기서 RT, 세타에 대한 RT는 오래된 폴리시와 새로운 폴리시의 B를 의미하고 클립 함수는 이렇게 클립 함수에 대한 점은 아래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입력값이 들어가면 1-입실론이나 1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거나 크거나 혹은 그 사이에 있거나에 따라서 출력되는 것이 일정하게 출력되는지 아니면 입력된 것이 그대로 출력되는지 그것을 결정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풀고자 했던 제약 조건이 있는 맥시마이즈 문제는 결과적으로 클리핑된 L 함수의 합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것과 동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클리핑된 L 함수의 합을 맥시마이즈 시켜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이 클리핑된 L 함수의 합의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사용하여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토탈 리워드 값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리틱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 레이어에는 observation 값이 들어오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밸류 값, 이 가치에 대해서 크리틱 업데이트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된 밸류 값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밸류 값 간의 MSE가 로스 펑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 펑션의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은 스텝 수이고 Y축은 리워드입니다. 전체적인 양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저희의 에이전트는 학습이 잘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를 에이전트에 이제 학습된 인공지능망을 적용하여 목적지를 추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목적지는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마다 랜덤하게 위치가 변화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지가 생겼을 때 에이전트는 잘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지가 생겼을 때 또 새로운 위치의 목적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잘 도달을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